상식과 지식 사이 몰라도 먹고 살지만 알면 뿌듯한 것들을 탐구하는 본격 지성인 되기 프로젝트. 부록처럼 가볍고 본책보다 재밌는 내 인생 별책 프로. 책보다 별책 프로. 네, 여순 엿장수 맘대로, 내 인생은 내 맘대로, 맘대로 살고 싶은 엿장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묵묵히 뜻을 밝히는 묵사발입니다. 반갑습니다. 알만하만, 알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메이크센스를 좋아하는 아마존입니다. 반갑습니다. 궁금한 게 많은 판도라입니다. 반가. 여러분, 지난주에 이제 다이어트 얘기 끝나고 한 주 동안 어떻게 유지어터 잘들 지내셨어요? 요요가 바로 왔죠. 즉시 요요. 시컷 먹었습니다. 네. 다이어트 끝나면 먹고 싶은 욕구가 강력하죠. 그렇죠. 네, 다른 두 분들은 유지어터 잘 하고 계신가 봐요. 그럼요. 아니요. 왜 그런지 마음은 굴뚝 같았는데 실패한 것 같아요. 매일매일 아주 잘 차려 먹고 있어요. 서포터가 없어져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드디어 유산소를 시작했습니다. 우와. 어떤 유산소예요? 석촌호수가 옆에 있어요. 제가 옛날에 마라톤 동호회를 했었는데 그때 석촌호수를 4바퀴를 돌면은 딱 10km예요. 10km. 단축 마라톤. 4바퀴 돌면 10km예요. 2.5km거든요. 그게 바닥에 써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옛날 생각하면서 2바퀴를 돌았습니다. 5km를 뛴 거죠. 아, 뛰어서? 그리고 3일 동안 병져 누웠어요. 너무 오래 5km 뛰고 몸져 누워. 한 몇 년 만에 한 거라 너무 심하게 뛰은 거죠. 큰일 나요. 5km도 연습해야 돼. 아니 이분은 막 운동도 중독되고 막 계속 닭가슴살만 먹고 다 이렇게 극단적이에요. 그러다 몸 상하십니다. 아 근데 또 변화가 있었던 게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이 상황 때문에 다들 집에서 잘 안 나가잖아요. 네. 근데 뭐 저는 잘 사 먹지도 않으니까 친누나가 음식을 좀 이렇게 막 마트 가서 사다 주고 간 거예요. 그래서 집에 막 햇반이랑 카레랑 짜장이랑 뭐 3분 뭐 이런 거. 시골에서는 고기 보내주고 김치 보내주고 그래가지고 지금 먹을 게 너무 많아. 이거 빨리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저 그래서 모든 걸 다 하기로 했어요. 아, 탄수화물도 다 먹고. 이분 지금 한꺼번에 그거 다 먹을 것 같아. 없어질 때까지 먹는다 이럴 것 같아. 중간이 그러니까, 없는 분이시니까 묵사발님. 당장 다 해치워야 돼. 일단 네. 순서를 따서 고기부터 다 먹은 다음에 거봐. 만두 다 이런 식이지. 먹고 카레 다 먹고 아니 짜장 다 그걸 먹고 적당히 섞어서 고기를 카레에 넣어 먹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 다 먹고 또 하나를 먹고 제가 맛없게 먹어요? 요리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뭐 하는 거. 그냥 재료를 절 주세요. 제가 해 먹을게요. 아무튼 예, 건강하게 살아봅시다 우리.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이어트에 이어서 뭡니까? 우리가 대주제가 육체잖아요. 노화, 몸을 움직여야 하는 이유, 다이어트까지 했고 오늘은 인간 복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와. 컨트롤 C, 컨트롤 V. 어우. 그렇죠. 아마존 찌찌뽕. 뽕찌찌. 땡. 네, 하여튼 인간을 복붙하는 게 가능한가 조사를 해보고 그다음에 인간을 실제로 복제를 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이런 생각도 좀 같이 해봤으면 해요. 여러분 같으면 나를 복제한 인간이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복제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그 복제 인간이 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일을 시켜야죠. 아, 나 대신에? 네가 일해라 내가 놀겠다. 하지만 서로 일하라 그럴 거야. 서로 놀고 싶어서. 근데 어쨌든 복제가 돼도 인간이 됐으면 뭐 인격체를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 대신 뭐 해주고 이런 게 가능할까요? 그냥 그 복제 인간의 그 삶이 또 생기는 거 아닐까요? 그렇지. 냉철하게 지금 그 문제를 지적했는데 너무? 너무 복제 인간의 문제가 그런 거거든요. 아니 그 어떤 존재가 나 대신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 대신 해줄 수 있나? 저는 그런 생각한 적 있어요. 내가 놀 테니까 너 일해. 이렇게는 어렵고 어쨌든 복제 인간이니까 저랑 좀 취향은 비슷할 거잖아요. 제 취미 중에 하나가 이제 악기 연주가 있는데 제가 이것저것 악기를 조금씩 여러 가지를 다루거든요. 그래서 항상 생각하는 게 밴드를 만들겠네. 5명. 내가 여러 명이면 하나는 기타 시키고 하나는 건반 시키고 하나는 드럼 시키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이건 서로 시키는 게 아니니까 이제 다 약간 취향이니까. 근데 다 기타 치고 싶어 할 수도 있죠. 그건 가위바위보 해야죠. 재능이 다를 수도 있어요.
계속 가위만 낼 거야. 승부가 안 날 거야. 아마. 아 근데 그렇게 똑같을까? 저 사다리. 복제인간 만나본 적은 없지만 네. 그런, 이런 논쟁이 예, 성격까지도 똑같진 않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 과학계에서도 일어나는 논쟁을 여러분이 지금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네, 복제인간 하면 이제 사람들이 처음으로 떠올리는 건 도플갱어 같은 나랑 똑같고 내 자리를 탐낼 수 있는 나를 없애고 내 역할을 하면서 위장해서 살아갈 수 있을 만한 존재 이런 걸 많이 떠올리시거든요. 제일 먼저는. 네. 그럼 이런 건 어때요, 여러분? 그 나의 장기나 신체 네. 뭐 이런 것 중에 한 부분만 복제를 할 수 있다면 좋을까요? 한 그 부분만 돼지한테 인간이 아니라? 사람 팔이나 사람 뭐 간이나 허파 이런 거 붙여가지고 나중에 떼가지고 내가 쓰겠다 이런 거 연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 연구가 있어요. 예, 예. 물론 돼지가 그걸로 인해서 죽지 않고 그것만 싹 떼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맞아. 뭐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이제 그거 하려면 음. 또 생명 윤리와 관련이 있어서 생명을 가지고 이렇게 막 인간이 막 가위질하고 할 수 있느냐? 네, 이런 여러 사실- 가지 논란들이 있죠. 그쵸. 하지만 인간은 자기가 죽게 되면 자기가 진짜 내일 모레 죽을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돼지한테 간을 이렇게 심어가지고 살 수 있다라고 하면 인간은 할 것 같아요. 아 당연히 하죠. 할 것 같다. 또 인간이 그렇게 하고 싶다는 것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부분일 것 같아요. 하고 싶다는 욕구가 있다는 것은 그죠? 그래서 그렇죠. 복제를 실제로 이제 연구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인간을 복제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고 실제로 복제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이 얘기를 좀 이제 처음부터 해볼게요. 네. 인간 복제가 뭔지 개념부터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네. 자, 인간을 복제한다는 건 똑같은 형질을 가진 다른 개체를 만드는 거잖아요. 네. 동물이 자연계에서 다른 개체를 만들어내는 방법은 생식이에요. 그래서 그거 자체를 생식이라고 해요. 자기와 같은 종족을 하나 더 만들어내는 거죠. 아이를 낳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개체는 죽어도 그 종족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멸종하지 않고. 네. 그래서 이제 생식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중학교 생물 시간 이럴 때 다 배우셨을 거예요. 유성생식, 무성생식. 네, 맞아요. 네, 유성생식은 일반적으로 이제 암수로 성별을 나눠서 성이 있는 거죠. 각자 생식세포를 만들어요. 정자와 난자를 만들어서 이 생식세포가 만나서 새로운 개체가 되는 건데 이 생식세포 안에는 내 유전자 중에 절반만 들어가요. 감수분열을 해갖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빠의 유전자, 엄마의 유전자의 절반을 받아서 새로운 개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부모 세대의 개체와 닮은 점은 분명히 있어요. 얼굴이 닮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닮은 점은 있지만 전혀 다른 개체가 탄생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유성생식이에요. 그럼 이제 무성생식은 뭐냐? 성별을 나누지 않거나 혹은 한 가지 성별만으로도 다음 세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생식세포를 따로 만들 필요가 없고 몸에서 떨어져 나오고 막. 그렇죠. 개체 자체를 둘이나 뭐 더 이상 여러 개로 나누는 방법이에요.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게 이제 아메바죠. 분열법. 둘로 딱 쪼개지면 둘이 똑같은 유전 형질을 가진 그냥 아메바 두 마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수도처럼. 네, 히드라 같은 경우는 몸에 작은 혹 모양의 눈을 만든대. 근데 이 눈이 이제 씨눈 같은 거예요. 어떤 개체로 자라날 수 있는. 얘가 점점점 자라서 톡 떨어져 나가서 다시 히드라가 되는 거예요. 한 마리가. 그럼 얘는 원래 있던 히드라와 똑같은 히드라인 거죠. 유전 검사를 하면 똑같이 나오는 거죠. 유전 형질이. 일종의 분신술 같은 생식 방법인 거죠. 이 무성생식에는 또 다른 형태도 있는데 개미나 꿀벌 같은 경우에 이제 여왕벌이 신혼 비행을 평생에 한 번만 해요. 태어나서. 근데 그 다음에 그때 그 수컷에게서 받은 정자를 저장하는 기관이 있어요. 뱃속에. 저장해 놨다가 그 기관을 닫은 채로 수정 안 된 알을 낳으면 걔는 수펄이 되고 그걸 열어서 수정시킨 다음에 낳으면 그건 이제 암벌이 돼서 나중에 여왕벌이 될 수 있는 후보가 되는 거죠. 유성생식과 무성생식을 번갈아 갈 수 있는 거예요. 선택해서. 몸에 정자은행을 갖고 있네.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네, 하이브리드인 거죠. 하이브리드. 집신벌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무성생식을 해요. 자기를 계속 분열해서 생식을 하다가 환경이 너무 안 좋아지거나 뭐 먹을 게 없거나 뭔가 이렇게 적응하기 힘든 환경이 되면 두 마리가 만나 갑자기. 그러더니 합쳐. 그래서 유전자를 서로 교환해서 새로운 유전자 조합을 만드는 생식을 해요. 유성생식을 하는 거죠. 그때는 두 개가 합쳐서 쓰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무성생식에는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주로 무성생식은 조금 유전자 수가 적거나 단순한
뭐 바이러스나 뭐 이런 생물에게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연계에서 자연 상태에서 복제라고 말하면 이 생물 개체가 무성생식적으로 자신과 동일한 개체를 생산해내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개체는 처음에 원본과 유전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클론, 그러니까 복제본이라고 부르는 거죠. 한 개체를 쪼개서 또 두 개로 만들고 얘가 죽으면 또 쪼개서 두 개로 만들고 이렇게 종족을 번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 복제를 이제 들어가 볼게요. 네. 네. 인간 복제를 얘기할 때는 우리가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주로 이제 클론을 먼저 생각을 하잖아요. 나를 똑같이 딱 쪼개서 분신술 네. 머리카락 딱 뽑아서 훅 하면 두 명 딱 생기는 것 같은 네. 네, 그런 거를 제일 먼저 많이 떠올리는데 근데 그것만 갖고 얘기할 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 복제는 지금 현재 그 학계에서는 두 가지로 나누더라고요. 생식용 복제, 그다음에 네. 치료용 복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과정을 처음에 같은 과정을 거치긴 하는데 나중에 결과물이 달라요. 어떻게? 여기서 그럼 인간 세포를 어떻게 복제하는지 과정을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네. 네. 그러니까 동물 세포를 복제하는 과정이 똑같은 건데요. 이제 제일 처음에 여자에게서 난자를 채취합니다. 네. 그다음에 그 난자의 핵을 제거해 버려요. 그러니까 유전적인 그 형질을 갖고 있는 보관하고 있는 장소를 없애버리는 거죠. 그럼 그 난자에다가 다른 사람에게서 체세포를 분리한 다음에 그 중에 체세포에서 핵만 가져와서 난자에 이식을 해요. 그러면 난자를 제공한 사람의 유전자는 정보가 사라졌고 체세포를 제공한 사람의 유전자만 가지게 되겠죠. 이 난자가. 네. 그래서 이것을 전기 충격으로 활성화를 시키면 얘가 마치 수정란처럼 2세포기, 4세포기 이런 걸 거쳐서 분열을 하기 시작해서 초기 배아가 발생 과정을 거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대박. 전기 충격으로 한다고요? 전기 충격으로 얘를 와.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옛날에 그 프랑켄슈타인 박사의 방법이 맞네. 어머, 그러네요. 아 놀라워라. 지금 실제로 그렇게 돼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우리 인체에도 전기 에너지와 전기 신호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기 충격을 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뭐가 다르냐면 수정란은 난자의 정자가 합쳐지면서 반반짜리 유전자 두 개가 합쳐져서 온전한 초기 배아로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난자에서 핵을 없애고 다른 사람의 유전자를 반쪽이 아니라 온전한 걸 갖다 넣었기 때문에 체세포를 제공한 사람과 유전자가 동일하겠죠,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이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생식용 복제와 치료용 복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생식용 복제는 뭐냐? 새로운 개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사람의 체세포에서 분리한 핵을 이식한 난자를 활성화시켜서 배아 상태를 만든 다음에 실제 자궁에 착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요? 잘하겠죠? 아기로 크겠죠. 네. 자라 태아 상태로 커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뱃속에서 커서 아기를 낳았어. 그럼 이 아기는 누구랑 똑같냐면 원래 체세포 핵을 갖고 있었던 사람과 유전적으로 똑같은 복제, 그러니까 클론이 되는 거죠. 네. 클론. 강원래 구준엽. 네, 아무튼 그래서 그 클론이 되는 건데 이런 자연적인 개념의 복제는 원래 있었어요.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가 둘이 유전자가 똑같죠. 왜냐하면 하나의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하다가 무슨 일인지 얘네가 두 개로. 두 개의 세포 군으로 쪼개져서 각자 자라나서 각자 하나씩 개체가 됐기 때문에 쌍둥이는 유전자 검사를 해서는 똑같은 인물로 나와요. 근데 뭐 이런 사람을 둘을 쌍둥이를 보고 우리가 복제 인간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복제 과정을 거치긴 했지만 자연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동물을 복제하려는 노력들을 이제 여러 과학자들이 했는데 최초로 동물을 복제하는 데 성공한 사람이 1950년대에 와. 영국의 생물학자인 존 거든이라는 사람이 개구리 복제를 실험을 했어요. 오. 똑같이 개구리 난자에서 핵을 제거한 다음에 정상적으로 분화한 다른 올챙이 세포의 핵을 이식을 합니다. 그래서 분화를 시켜가지고 올챙이가 되고 개구리가 되는 거예요. 오. 그래서 원래 올챙이와 같은 유전적으로 똑같은 엄마 아빠 유전자를 받지 않고 한쪽의 유전자만 똑같이 받은 개구리가 됐어요. 무성생식을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실험에 성공했을 때 존 거든이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50년 뒤에는
포유류 복제도 성공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네. 실제로 그 이후에 포유류 복제를 이미 성공했죠. 여러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황우석 복제 양 돌리. 아닌가? 예? 황소요? 황우석 박사. 아, 황우석. 네, 황우석 박사 얘기도 제가 이따가 할게요. 네. 그 복제형 돌리가 1996년에 영국에서 태어났거든요. 최초로 복제된 포유류인데 개구리 실험하고 똑같아요. 난자를 양에게서 채취를 하는데 난자를 채취한 양은 스코티시 블랙페이스라고 해서 얼굴이 까맣고 털이 긴 종류예요. 뭔지 알아, 뭔지 알아. 월러스와 그래밋이라는 영화에 걔가 나와요. 아, 그래요? 그 양이 그거예요. 얼굴 까맣고. 그래서 네, 스코티시 블랙페이스의 난자를 채취한 다음에 피니시 돌셋이라는 양의 젖샘 세포에서, 그러니까 이건 체세포죠. 젖샘 세포에서 핵을 이제 채취해갖고 이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이 직류 충격파를 딱 전류를 통해 가지고 세포 분열 기간이 끝난 배반포 단계에서 대리모 양에게 착상을 시켰어요. 이게 또 다른 종류의 양에게. 이렇게 해서 태어난 돌리라는 양은 난자는 스코티시 블랙페이스한테 받았고 그다음에 핵은 피니시 돌셋한테 받았더니 모습이 완전 피니시 돌셋인 거예요. 네. 우리가 그 돌리 사진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얼굴 하얗고 왜 털 복실복실한. 귀엽게 키가 크지 않았나요? 양이 키가 큰 걸 어떻게 판단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커 보였어요. 사진들을 봤을 때. 다리의 길이.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돌리라는 양은 핵을 제공한 양과 유전적으로 검사를 하면 두 개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클론을 성공했습니다. 이걸 했더니 이제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포유류가 됐으니까 인간도 가능해지지 않겠냐. 엄청 이제 각광받게 된 거죠. 인간을 이 생식용 복제, 개체를 완전히 만들어내는 생식용 복제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집단이 있어요. 누굽니까? 라엘리안 무브먼트라고 들어봤어요? 라엘리안 무브먼트. UFO 막 이런 거 추종하는 유명한 연예인들 중에도 이 추종자들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못 들어봤습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너무 어려워 말들이. 아니, 얘기 들어보면 어디서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네. 라엘이란 사람이 1973년에 자기가 외계인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 동안 만나서 대화를 나눴대. 외계인 이름이 엘로힘인데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 외계인이 나한테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다. 지구인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다 하면서 1975년에 라엘리안 무브먼트라는 약간 종교 조직 같은 거를 조직을 했어요. 근데 그 메시지가 뭐냐면 인간을 비롯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외계인인 엘로힘이 DNA 합성을 통해 실험실에서 과학적으로 창조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신은 히브리어 원어로 엘로힘이다. 이 엘로힘이 바로 그 외계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라엘리안 무브먼트의 입장에서는 인간 복제가 아주 긍정적이에요. 우리는 원래 복제해서 만들어졌고 DNA 합성을 통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을 복제하는 것은 그게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고 아주 긍정적이다 오히려. 우리가 해야만 할 일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2001년에 우리 라엘리안 무브먼트에서 여자 아기를 복제했습니다라고 발표를 해요. 그래서 이름을 이브라고 지어요. 아주 상징적인 이름이죠. 이브야 또. 갈비뼈의 핵을 가지고 왔나? 아담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야, 아담은 어느 핵을 갖고 왔는데 뭐 이렇게 막 물어봤죠. 누구를 복제했어? 막 이렇게 그렇죠. 물어봤는데 이제 이 라엘리안 무브먼트에서 약간 얼버무리는 거예요. 실제로 소송까지 막 생겼대. 어떤 이제 변호사가 이브라는 사람이 있다면 걔도 이제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아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막 이렇지 않냐. 근데 그런 증거가 아무 흔적이 없으니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면서 막 이브의 DNA 표본을 제출해라. 복제했다면 표본을 내놔라 했더니 라엘리안 무브먼트에서 이브의 원래 그 복제 원본인 부모가 연락이 끊어져가지고 복제를 증명할 표본이 없다. 비교를 할 표본이 없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우리는 복제에 계속 성공하고 있다. 여러 명을 복제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좀 신빙성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실제로 검증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하여튼 뭐 주장을 하는 이런 집단도 있긴 있습니다. 이제 인간 복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이 생식용 복제를 다룬 영화들도 꽤 많이 있어요. 복제인간 나오는 영화는 그렇죠.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중에서 제가 오늘 영화 2가지를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와. 먼저 이 영화는 진짜 많이들 보셨을 것 같아요. 2005년에 개봉했던 마이클 베이 감독의 아일랜드. 네. 디 아일랜드. 이완 맥그리거랑 스칼렛 요한슨이 나와서 우리나라에도 아주 익숙한 얼굴들이죠.
그 영화 봤어요. 탈출하는 거. 네,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완 맥그리거가 링컨 6 에코라는 역할이고 스칼렛 요한슨은 조던 2 델타라는 역할이 이 두 사람이 쉘터 같은 데에 모여서 엄격한 통제와 관리를 받으면서 살고 있어요. 네, 설정이 뭐냐면 지구에 엄청난 생태 재앙이 일어나서 다 멸망했는데 그중에 생존자들만 구해와서 여기다가 모여 살게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서 그 지구에 오염되지 않은 아일랜드라는 구역이 있는데 그 유토피아로 가기 위해서 극소수의 사람만 갈 수 있으니까 가끔씩 추첨을 해요. 당첨이 되면 유토피아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일랜드로 갈 수 있는 기회만 기다리면서 매일매일 먹으라는 거 먹고 운동하라는 거 하고 되게 관리를 받으면서 열심히 이제 사는 이런 설정인데 알고 보면 이들이 복제 인간인 거예요. 네. 고객이 요청을 하면 그 사람과 똑같은 복제 인간을 만들어서 거의 이제 사육을 하는 거죠. 사육을 하다가 필요할 때 어떨 때 필요하냐면 만약에 장기 이식이 필요하거나 그렇죠. 뭐 아기를 낳으려고 한다거나 이러면 그럴 때 이 복제 인간을 회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만 적출하고 죽이고 아기만 낳게 한 다음에 죽이고 뭐 이런 식으로 복제 인간을 판매하는 회사인 거예요. 여기 설정에 보면 처음에는 이 복제 인간을 식물 인간 상태로 만들어서 고객들에게 이제 홍보를 하는 거예요. 얘들은 의식이 전혀 없다. 그냥 살덩어리다. 이렇게 홍보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럼 돈을 내고 그러면 내 거를 복제해줘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만들었더니 식물 인간 상태에서는 계속 죽는 거예요. 얘네가 정상적으로 살아내지 못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깨워요. 의식을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깨우는데 이제 그런 막 세뇌를 시켜가지고 여러분은 아일랜드를 가기 위해 추첨에 당첨돼야 한다. 뭐 이런 세뇌를 시키고 이 상태로 이제 사람들을 사육을 하는데 이 사실을 이제 알게 된 링컨 6 에코와 조던 2 델타가 탈출하고 막 이런 얘기가 이 얘기의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나중에 그 본체를 막 찾아가고 이러잖아요. 이거 워낙 오래된 영화니까 스포일러라고 할 수 없으니까 얘기 다 드릴게요. 본체를 막 찾아가는데 그 링컨 6 에코의 원래 소유주인 그 톰 링컨이라는 사람이 아니 내 클론이 왜 여기 와 있냐고 회사에 전화해서 빨리 회수하라고 그러니까 물건 취급을 하죠. 사람이 아니라. 이 영화의 설정은 사람을 복제하면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성인이면 나와 똑같은 형태의 내가 20살이면 20살짜리 내가 30살이면 30살짜리로 똑같은 개체를 만들 수 있다는 설정인 거죠. 완전 쌍둥이처럼 만들어서 이 사람에게서 장기를 적출하거나 뭐 내가 만약에 팔이 장애를 입었다. 그럼 팔을 잘라서 나한테 붙이고 이게 가능하다. 이런 설정입니다. 근데 이 영화가요. 배경이 2019년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벌써 팔고 있어. 지금은 2019년 몇 월 며칠입니다. 이런 대사가 나와요. 영화 안에. 그 영화가 언제 나왔어요? 2005년에 나왔거든요. 5년에. 네, 그래서 한 15년쯤 후에는 그 정도 이게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하면서 한 거죠. 2020 원더키드 얘기 또 막 이런 얘기 생각나는데 2019년에도 복제인간을 다룬 영화가 또 하나 나왔는데요. 제미니맨입니다. 이안 감독의 작품이고 윌 스미스가 주인공이에요. 이거는 이제 최근 영화라서 다 알려드리면 이제 스포일러가 되니까 설정집에 나오는 설정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윌 스미스가 맡은 헨리라는 역할이 최고의 스나이퍼, 최정의 요원이에요. 근데 이 요원이 어느 날 막 추격을 당해. 다른 요원한테 추격을 당하는데 자신과 완벽하게 스타일이 똑같은 거예요. 저격하는 스타일도 그렇고 그 뭔가 이렇게 추격하는 방법도 그렇고 그러니까 둘이 그래서 막 주먹 다짐을 하는데 때리는 게 나랑 너무 똑같아. 스타일이. 싸움 스타일도. 뭐야 이거. 능력도 너무 나랑 비슷하고. 그래서 뭐야 이 자식. 이러면서 막 동료들이랑 같이 정체를 막 파헤쳤더니 이 헨리라는 사람의 DNA를 추출해서 탄생한 제미니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에서 만든 요원인 거 사람인 거예요. 예고편에 나온 것까지만 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그 헨리는 은퇴를 고민하는 은퇴할까 말까 뭐 이런 이제 좀 나이가 많아요. 뭐 아주 뭐 60대 이런 건 아니고 뭐 아주 현장에서 뛰고 있지만 은퇴를 할까 말까 뭐 이 정도의 나이인데 추격자는 헨리 완전 전성기 때 20대 모습 이런 거 있잖아요. 엄청 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설정의 기본 맥락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실질적인 생식용 복제를 한 거죠. DNA를 복제한 다음에 배아에서부터 시작해서 아기로 태어나서 양육을 한 거예요. 현재의 기술에서 예상할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설정인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 제미니맨은 처음부터 다른 개체인 거예요. 근데 그 주인공이 몰랐어요? 복제가 됐다는 거? 몰랐죠. 네, 몰랐으니까 이제 막 뭐야 이렇게 하면서 뭐 그래서 뭐 어디까지 알고 있고 누가 복제를 했고 이런 건 이제 영화를 보시면 나옵니다. 영화 안 보실 것 같은데 다 얘기해 줘 버려요 그냥.
우리 청취자들을 보호해드립시다. 근데 제가 전에 텔로미어 얘기한 적 있잖아요. 네네네. 지금 영화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한 게 만약에 내가 지금 70살의 노인이에요. 네네. 그리고 어떤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장기를 교환해야 되는데 그래서 복제인간을 지금 무성생식을 통해서 하면 그 복제인간은 아기고 걔가 커서 노인이 될 때까지 내가 살아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걔를 빨리 늙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 노화된 쥐 실험할 때 유전자 조작을 해서 노화를 빨리 시킬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70살이고 내가 당장 장기가 필요하면 일단 아기인 나를 복제한 다음에 걔를 복제해서 태어나게 하기 전에 텔로미어 같은 거 짧게 해가지고 빨리 늙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한 2, 3년 만에 조로증처럼. 네, 늙어버리게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장기를 이식하고 이러는데 꼭 늙은 애 거를 나랑 같은 나이로 해야 될까요? 그게 뭔가 거부가 덜 하지 않을까요? 근데 뭐 장기는 젊을수록 좋을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팔을 이식했는데 팔만 20대 팔이고 몸은 80대는 좀 이상하긴 하겠네요. 그럼 팔은 걷고 다니면 되고. 아무튼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생식용 복제라는 것은 원본과 같은 유전자를 가진 복제본의 개체를 아예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 하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네. 제미니맨의 제미니가 뜻이 쌍둥이 자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제목을 정했을 텐데, 그러니까 쌍둥이 같은 나랑 똑같은 쌍둥이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생식용 복제는 이런 거고, 그럼 치료용 복제는 뭐냐? 이름부터가 뭔가 치료를 위해 복제하는 거니까 좋은 게 아닐까, 뭐 이런 약간 가치 판단을 하게 만드는데. 아일랜드도 치료용 아니에요? 그 목적은 치료용이었겠죠, 아마도. 그쵸. 네, 근데 이제 학문적으로는 뭐를 치료용 복제라고 하냐면 줄기세포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 그래, 줄기세포. 네네, 들어봤습니다. 네, 이게 줄기세포를 복제하는 겁니다. 사람으로 태어나게 개체까지는 만들진 않고 이 유전자를 그대로 보존한 세포만 인위적으로 복제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만. 실험실에 그 배양 접시에 넣고 배양을 시켜가지고 일부 세포만 네. 인격을 지닌 어떤 개체가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치료용 복제에서 가장 복제하려고 기를 쓰는 피부세포 이런 건 그냥 피부세포를 굳이 복제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뭐 다른 방법들이 많이 있고 그게 엄청나게 뭐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가 아주 크다고 보진 않을 거예요, 아마. 근데 뭐를 많이 복제하려고 애를 쓰냐면 배아줄기세포랑 성체줄기세포 연구가 가장 활발했거든요. 배아줄기세포는 말 그대로 배아에 있는 줄기세포인데 수정란이 이제 복잡한 세포 분열과 분할을 통해서 이제 배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초기 발생 단계에서 세포 하나가 두 개로 갈라지는 클로닝이 가능한 거죠. 자가 복제가 가능해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냥 하나가 두 개로 쪼개지면서 세포 두 개가 돼요. 그리고 두 개가 또 네 개로 쪼개지면 세포 네 개가 되고 이렇게 해서 세포 자체 수가 막 늘어납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 세포가 막 늘어나면 배아 안에 이제 빈 공간이 생기면서 여기서 이제 바깥쪽 세포는 태반이 되고 안쪽 세포 덩어리들 중에서는 분리된 세포들 중에 배아줄기 세포가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배아줄기 세포가 실제로 딱 이 세포다 하고 딱 있다기보다 실험을 통해서 분리해내서 배양한 어떤 실험을 통해서 꺼낸 거죠. 1981년 영국에서 캠브리지 대학의 마틴 에반스랑 매튜 카우프만이라는 이 연구자들이 쥐의 배아에서 배아줄기 세포를 분리해서 배양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최초로. 80년대 이걸 성공하고 한 20년쯤 지나서 1998년에는 미국 위스콘신 메디슨 대학의 제임스 톰슨 연구진에서 인간 배아줄기 세포를 만들어냅니다. 드디어. 그래서 인간을 복제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 거죠. 그럼 왜 배아줄기 세포를 복제하려고 하냐? 이거는 배아줄기 세포는 만능세포라고도 부른대요. 아까 말씀드렸던 자가 복제가 가능하고 어떤 적절한 조건 하에서 무한정으로 복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인간의 태아의 성장 과정은 어느 정도가 되면 이제 멈추고 뭐 또 다른 조직으로 분화가 됩니다. 그래서 배아줄기 세포가 모든 세포가 될 수 있대요. 얘는 간이 될 수도 있고 심장이 될 수도 있고 뼈가 될 수도 있고 혈액이 될 수도 있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어떤 세포로도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하나만 잘 복제해 놓으면 신체의 어떤 손상된 세포나 조직을 줄기세포에서 분화시켜가지고 같은 종류의 세포로 대체시키면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지 않냐 이거죠. 치트키네, 치트키. 치트키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배아줄기 세포를 연구해야 된다고 막 달려들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이걸 성공했다고 주장한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황우석 박사죠. 네네. 2004년, 2005년에 사이언스에 2편의 연구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너무 정말 획기적이었던 거예요. 배아줄기세포의 치료용 복제에 최초로 성공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뭐 이런저런 이제 그 근거들을 논문에 냈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나중에 조사를 했더니 이게 다 뻥이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조작이었다. 조작. 네, 연구 결과를 막 조작해갖고 성공한 것처럼 실제로는 성공하지 못했다. 그리고 심지어 막 여성들에게서 이제 실험용 난자를 기증받는 과정에 여성 연구원들에게 강제로 뭐 난자를 기증하게 했다. 어허. 그 기증자들에게 거짓말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뭐 횡령도 하고, 뭐 자료도 조작했다. 다 뭐 이렇게 사실로 해서 밝혀진 내용인가요? 네, 실험이 거짓이었다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서 과학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불거지면서 일단 이 논문이 취소되고 황우석 박사가 거의 매장당했죠, 거의. 그렇죠. 근데 이 이후에 그 이제 황우석 박사가 계속해서 그 복제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실제 개를 생식용 복제에 최초로 성공한 과학자이긴 하대요. 스너피라고. 맞아. 스머프. 스머프 아니고 뭐 서울대학교 그 약자인 SNU에다가 강아지 퍼피 합쳐갖고 스너피라는 이름을 지었대요. 맞아요. 그래서 그 스너피라는 개를 복제한 돌리처럼 복제한 게 처음으로 성공한 과학자였는데 뭐 그 이제 사건 이후에 지금은 근데 수암생명공학연구원 뭐 이런 연구원에서 동물을 생식용으로 복제하는 사업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뭐 아마존님 말씀하신 장기 이식용 돼지에게서 인간 장기를 키워서 이식할 수 있는 뭐 이런 연구들, 뭐 개를 복제하는 연구 이런 거에 뭐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맘모스 복제했다는데? 맘모스뿐만 아니라 그 멸종된 생물들을 다시 복제해서 복원하는 것을 하겠다는 사람들은 되게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주라기 공원이네 완전히. 그렇죠. 주라기 공원처럼. 근데 주라기 공원 제가 어디서 봤는데 그런 식으로 호박 안에 갇혀 있던 그 모기 피에서 뽑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너무 오래되면 DNA가 좀 파괴된대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긴 어렵다. 네,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치료용 복제의 또 다른 관심사는 성체줄기 세포입니다. 그 배아가 분화를 계속하다 보면 어떤 세포는 뼈가 되고 어떤 세포는 근육이 되고 뭐 혈관이 되고 이러잖아요. 근데 다 분화된 세포들 중에 어떤 조직 안에 보면 완전히 분화되지 않고 어떤 잠재된 가능성을 아직도 갖고 있는 세포들이 있다는 거예요. 1950년대에 골수 안에 줄기세포가 있네? 라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60년대에는 쥐의 뇌 신경세포 중에서 아직도 분열을 할 수 있는 세포를 발견했습니다. 이 세포가 이제 90년대에 와서 이게 줄기세포구나 라고 또 인식이 됐는데요. 이 줄기세포가 아직 존재하는 이유는 어느 기관에서 세포가 죽으면 그 자리에 대신할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는 역할인 거죠. 예를 들면 조혈모 세포 같은 경우에는 적혈구나 백혈구의 혈구 세포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잖아요. 백혈구가 수명이 정해져 있으니까 걔네가 죽으면 또 새로운 백혈구를 만들어내고 적혈구가 죽으면 또 새로운 적혈구를 만들어내는 조혈모 세포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거 어쨌든 얘는 줄기세포니까 자가 증식도 할 수 있고 뭐 다양한 세포들로 바뀔 수 있는데 다만 얘는 배아줄기세포와는 다르게 골수에 있는 줄기세포는 골수와 관련된 세포만 될 수 있고 뇌에 있는 줄기세포는 뇌와 관련된 세포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기관으로만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근육을 만드는 줄기세포가 필요하다면 근육과 관련된 곳에서 줄기세포를 떼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어린이가 처음에는 뭐 대통령도 꿈꿀 수 있고 과학자도 꿈꿀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지만 나중에 대학생이 돼서 전공을 고르고 이미 한 3, 4년 다녔다. 그럼 이제 뭐 좀 길을 틀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비슷한 거죠. 네. 근데 이제 성체줄기세포계에 편입학이 생깁니다. 다른 과로. 최근 연구에서 네. 다른 조직으로 분화시키는 게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대요. 피부에서 줄기세포를 뽑아서 뭐 혈관을 만들 수 있다든가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분화 과정을 역분화를 시키는 게 가능하다. 편입이 되는구나. 편입. 배아줄기세포처럼 만능세포로 아예 분화 과정을 역분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뒤로 백 시켰다가 다른 걸 다시 가르치는 거죠. 근데 이제 과학적으로 이게 완전 결론 났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런 새로운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제 배아줄기세포는 배아 자체가 근데 나와 다른 개체였잖아요. 배아는 다른 사람의 난자를 채취해야만 가능한 거죠. 네. 이 배아 안에는 난자가 갖고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달라요.
그러니까 얘는 어쨌든 개체 자체가 나랑 다르기 때문에 얘를 나한테 이식하면 면역 거부 반응은 똑같이 생긴다는 거예요. 장기 이식을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면역 거부 반응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그렇죠. 가족이나 뭐 혈액형부터 시작해서 면역 거부 반응이 가장 적을 수 있는 가장 비슷한 형질을 가진 사람을 찾는 것이 되게 어려운 과정이잖아요. 근데 성체 줄기세포는 아예 내 몸에서 그 줄기세포 자체를 꺼내왔으니까 내 몸에서 채취한 내 유전자니까 인체의 일부를 만약에 정말로 만들 수 있다면 면역 거부 반응이 없죠. 내 몸이니까. 그래서 성체 줄기세포가 더 획기적인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해요. 면역 거부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 인간 복제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에게 거의 대부분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인간 복제를 그러면 이렇게 뭐 좋은 점이 많고 하는데 하면 되지 왜 안 해? 왜 안 하느냐? 이제 고민들이 있어요. 인간 복제와 관련된 고민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윤리적인 문제가 있겠죠. 아무래도 제일 먼저. 그러니까 종교계나 생명윤리학계에서는 종교계는 당연히 인간이 신의 영역을 넘본다는 것부터 반대해요. 네. 왜 인간이 새로운 인간을 자연적으로 주어진 방법이 아니라 실험실에서 사람을 만들려고 하느냐는 기본적으로 반대를 하겠죠. 사람에게는 정해진 수명이 있고 이 사람이 수명이 다 되면 죽어야 되는데 그 유전 형질을 똑같이 베낀 다른 개체를 만들어서 계속 유지시키는 것은 비윤리적인 거죠.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일이라고 봅니다. 생명윤리 차원에서도 종교계나 생명윤리학계에서는 대체로 생식용 인간 복제 자체는 비윤리적이다. 그리고 배아줄기세포 연구도 비윤리적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누군가의 난자를 제공받아야 하잖아요. 근데 이게 헌혈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여자의 난자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그 난자가 어느 정도 성숙해야 하고 그리고 채취할 수 있는 시기가 정해져 있고 그리고 엄청난 호르몬 뭐 주사도 맞아야 되고 채취 과정도 아프고 막 이렇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그 난자는 개수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뭐 흔히 가임기라고 얘기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그 쓸 수 있는 난자의 개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게 다 하면 더 이상은 난자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또 어떤 문제로 발전할 수 있냐면 장기 매매처럼 난자를 사고 파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저 청년 경찰인가 그 영화에 그런 범죄 네. 나오잖아요. 그 여자들을 납치해서 난자를 채취해가지고 난임 부부들한테 이렇게 속여가지고 파는 거. 아일랜드랑 거의 똑같은 설정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을 어떤 도구로 사용하는 상업적인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일이라고 봅니다. 일단 배아는 발생을 시작해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미 얘는 하나의 개체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실험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 자체가 비윤리적이다 이거죠. 그렇죠. 생명을 죽이는 일이니까. 이 부분은 어떤 부분하고도 맞닿아 있냐면 낙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쟁하고도 맞닿아 있어요. 낙태를 찬성하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내 몸인데 내 맘대로 할 권리가 있다. 라고 주장한다면 반대로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건 네 몸이 아니다. 걔는 이미 다른 개체다. 라는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계나 생명윤리학계에서는 배아줄기 세포 연구도 비윤리적이다. 이런 이유로 생명윤리의 가장 이제 보수적이라고 인식되는 로마 가톨릭 교황청 같은 경우에도 생식용 복제 반대, 배아줄기 세포 연구 반대. 그러나 성체줄기 세포 연구는 지지합니다. 네. 네. 성체줄기 세포는 사람의 몸에서 그냥 세포를 빼내서 얘를 개체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없죠 이미. 네. 그거는 그 혈액 기증이나 이런 것처럼 과학적인 연구의 범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제 그러면 반대로 복제를 해야 된다. 생식용 복제 연구를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지하는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인간 복제가 가능해지면 난임이나 불임의 해결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세포를 복제하는 것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연구가 뭐냐면 체외 수정이거든요. 시험관하기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러니까 인간의 몸 밖에서 정자와 난자를 수정시키고 자궁에 착상을 시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했다면 세포를 난자 핵을 뭐 빼서 핵을 넣고 이런 과정 자체가 불가능했겠죠. 그러니까 체외 수정이 가능해진 게 난임이나 불임의 엄청 큰 해결 방법으로 실제로 현재 쓰이고 있는 것처럼 복제가 가능해지면 부모가 정자나 난자를 만들 수 없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냥 세포 복제를 하면 되지 않냐. 그건 내가 나를 키우는 거잖아. 근데. 그런 방법으로 활용하자는 주장이 있고요. 또는 뭐 아주 비극적인 상황인데 아이를 잃었어.
그 아이와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복제 인간을 만들 수 있다면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좀 아이의 시신에서 마치 세포핵 같은 거를 이렇게 떼와서 네, 내지는 아이가 다시. 살아 있을 때 제대열 보관하듯이 보관해 뒀다가 복제할 수 있지 않냐. 미리 떼거나. 끔찍하다 근데. 네, 이거 끔찍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그거를 그렇게라도 해서 나의 아이를 다시 보고 싶다는 분들 이게 또 뭐 이해가 갈 수도 심정은 있겠네요. 그런데 그거를 킵해뒀다가 얘가 없어지면 이걸로 대체해야지 이런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죠. 네, 그거를 그러면 좋겠다 하고 모두 다 찬성했다면 엄청 연구를 열심히 했겠지만 야 그건 아니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반대 여론이 좀 더 강한 거고요. 그 작년에 키아누 리브스 나온 영화 레플리카라고 있어요. 그게 딱 지금 얘기한 그 얘기예요. 엄마랑 자식 2명이 죽어 교통사고로. 자기만 살아. 그래서 복제? 그래서 키아누 리브스가 복제를 하는 거죠. 이런 복제와 관련된 연구를 하는 생물학자에게 저희 아이가 죽었는데 혹시 복제할 수 있나요라는 문의가 실제로 많이 온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슬프면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심정은 그럼요. 아까 마마조님 말씀처럼 심정은 이해가 돼요. 내 아이를 한 번만 더 볼 수 있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그 사람을 한 번만 더 보고 싶다. 뭐 저승에서 불러오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마음은 마음이죠. 감정적으로는. 그런 오컬트가 아니라 과학으로 해결하려는 하고 싶다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아까 여러분도 지금 들으면서 그건 좀이라고 생각하시듯이 윤리적으로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 라는 의견. 그리고 이것도 이 사람을 똑같이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수많은 배아를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복제되어서 그렇죠. 태어나는 당사자의 의지는 확인했냐 이거예요. 뭐 물론 이제 우리가 엄마하고 막 싸우다가 그런 얘기 하잖아. 엄마한테 대들다가 누가 나와달라 그랬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누가 나오라 그랬어? 뭐 재밌게 얘기하자면 뭐 누가 나와달라 그랬어? 뭐 이거지만 그러니까 복제 인간에게 복제되고 싶냐고 물어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죽은 사람을 복제한다면 그 죽은 사람이 복제되길 원했겠느냐. 여러 가지 이런 윤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진짜로 윤리적인 문제를 빼놓고 현실적으로는 가능하냐,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 혹은 문제가 있다 하는 점들이 있어요. 뭐냐면 생식용 복제의 경우에 성공 가능성이 너무 희박해요. 복제형 돌리는요. 착상을 276번, 그러니까 276회 착상한 끝에 277회째의 수정란이 착상에 성공했대요. 그럼 그때까지 수정란을 다 버렸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거 시험했던 그 영국 발생학자 이언 윌머트가 양 복제 실험 사실 한 400번 넘게 했어라고 얘기했대요. 그럼 그 400번 동안에 이 수정란은 도대체 얼마나 버려졌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황우석 박사가 스너피 그 강아지 복제 성공했잖아요. 그걸 복제할 때는 대리모 강아지 123마리, 123마리에게 1000개 이상의 배아를 착상시켜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개가 스너피래요. 그러면 개나 양보다 훨씬 유전적으로 복잡한 인간을 복제할 때는 얼마나 많은 그 실패를 하겠느냐, 그 성공률이 도대체 얼마나 되겠냐라는 문제가 첫 번째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일랜드 같은 그런 클론은 없다는 거. 이제 여러분이 복제 과정을 다 들었기 때문에 모두들 이제 아시겠지만 20살의 나, 30살의 나를 복제한다고 해서 지금 나랑 똑같은 성인의 내가 딱 나오는 게 아닌 거예요. 애기인 거죠, 걔는. 그렇죠. 내 유전자를 그대로 가진 신생아가 태어났기 때문에 얘가 장기나 이런 걸 이식할 만큼 건강한 성체가 되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러니까 한 최소 20년은 걸려야. 그렇죠. 헌혈도 막 몇 살 이상, 몸무게 몇 킬로 이상 돼야 가능하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그럼 얘를 내 대용으로 쓸 수 있느냐. 나 대신 뭐를 시키고 뭐 이게 가능하냐. 이게 안 가능해. 왜냐하면 얘가 환생처럼 내 기억을 다 갖고 태어나냐. 아니거든요. 처음부터 다 가르쳐야 돼. 내 신체적인 조건뿐 아니라 뭐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 사고방식, 내 문화적인 토대 이런 게 다 같아야 나를 대신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절대 아닌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쌍둥이들 꼭 그런 장난 한 번씩 하더라고요. 둘이 반을 바꿔서 들어가. 그래서 친구들이나 선생님이 알아보나 만우절 이럴 때 되면 꼭 쌍둥이가 바꿔서 들어와 앉아 있어. 근데 걔는 와서 자기 쌍둥이 언니의 친구들을 잘 모르니까 그렇죠. 딱 걸리지. 들켜 딱 걸려요. 아무리 비슷하게 행동을 하는 것 같아도 야 어제 어쩌고 저쩌고 하면 어제 그 없었거든. 나 어렸을 때 본 만화 중에 그런 거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나랑 도플갱어 복제 인간이 있는데 걔를 나 대신에 나는 집에서 놀고 걔를 밖에 나가서 활동시키게 해. 그 다음에 걔가 집에 와서
나랑 이마를 맞대면 둘이 기억이 공유되는 거야. 텔레파시처럼. 그런 만화책이 있었던 것 같아. 그거 저기 월요일이 사라졌다. 그래서 일곱 쌍둥이 얘기 월요일이 사라졌다. 그 영화도 설정이 쌍둥이가 7명인데 똑같죠. 지금 얘기한 거랑 똑같죠. 근데 월화수목금토일로 이름을 지은 거지. 집에서만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는 한 명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나라에서 왜냐하면 산하 제한을 하면서 물자가 너무 부족하니까 자식을 한 명만 낳고 나머지는 다 어디에 이렇게 냉동 보관 같은 거 하는 설정으로 나오는데 아무튼 그래서 들키면 나머지는 다 잡혀가는 거야. 불태워서 소각해서 없애버리거든. 그 완전 스포일러잖아 지금. 얘기해도 돼요? 편집해요. 아니야 내보낼 거야. 묵사발이 스포일러했어. 근데 7명이 한 명처럼 행동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개성들이 다 달라. 진짜 기가 막혔던 거는 아까 뭐 친구들 알아보고 뭐 이런 걸 떠나서 뭐 무슨 요일인지 모르겠지. 화요일인가 누가 이제 다쳐가지고 손가락이 하나 잘려서 들어오는 거지. 네, 몰래 놀다가 손가락 한 마디가 잘려가지고. 얘가 골 때리는 게 그래서 6명이 전부 다 손가락을 잘라요. 똑같이 맞춰야 되니까. 이거 스포일러다. 그 장면 진짜. 또 편집해요. 진짜 왜 이래 진짜. 아무튼 그 월요일이 사라졌다 영화에서는 그래서 이제 하루 동안 직장에 가서 일을 했잖아요. 그럼 들어와서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7명이 다 같이 앉아서 공유해야 돼요.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누가 나한테 이런 얘기했고 남자를 만나도 다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다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일 만났는데 어제를 기억을 못하면 수상하고 의심을 받을 수 있으니까. 아무튼 뭐 그런 설정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나를 생식용 복제를 하더라도 이 개체를 통해서 무슨 회춘이나 영생을 노린다면 꽝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미 돌아가신 아인슈타인이나 모차르트를 복제해낸다고 한들 걔네가 자라서 원래 개체가 했었던 아인슈타인이 했었던 연구를 막 이어가 준다거나 상대성 이론을 막 더 발전시킨다거나 모차르트의 음악을 미완성이었던 곡들을 완성해 준다 이런 걸 기대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영화 배우로 전기 영화에나 출연시켜야지. 전기 영화에 똑같이 생겼으니까. 뭐 그래 하여튼 실질적인 효용이 그런 면에서는 효용이 별로 없다. 효용이라니까 너무 끔찍해. 아니 그 똑같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만들면 안 되죠. 들을수록 무섭네요. 그 복제를 하고 싶어하는 뭐 영화나 이런 데에서 나오는 발상의 실질적인 그렇게 안 된다 이거예요. 아니 그거를 역발상으로 생각한다면 햇쌍둥이가 나왔네. 나는 한 명만 기르고 싶은데 나중에 뭐 그렇지. 또 뭐 여유 좀 생기고 필요하면 만들면 되니까 둘은 없애야겠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복제할 그러니까 점점 더 다른 윤리적인 문제들을 인륜적인 문제들을 계속 발생시킵니다. 어차피 똑같은 애인데 뭐 둘이나 왜 키워? 뭐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잖아요. 이런 류의 영화가 아주 많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그런 거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도 많다는 얘기죠. 되게 흥미롭긴 하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이제 그 생식용 복제는 그런데 그럼 치료용 복제에는 이런 문제가 없냐? 생식용은 그럼 하지 말고 치료용 복제만 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치료용 복제 중에서 배아줄기 세포가 어떤 조직이든 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얘는 종양도 될 수 있습니다. 암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실제로 몸에 이식했을 때 면역 거부 반응뿐만 아니라 암세포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러니까 복불복인 거야. 얘를 기껏 어렵게 복제를 한다고 한들 몸에 들어가면 암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냥 자기 수명만큼 살고 가야겠다. 그러니까요. 뭐 피하려다 뭐를 만나는 꼴이에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과학자들도 고민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막 복제 연구를 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하면 안 된다는 사람도 있고 막 있을 텐데 과학자들이 대화한 게 있는데 존 거든이라는 그 생물학자 아까 그 개구리 복제 실험 최초로 성공한 과학자가 영국 B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통을 완화시키거나 건강을 개선할 수 있는 모든 기술은 대개 광범위하게 수용되기 마련이라는 견해를 갖고 있다. 즉, 복제 기술이 실제로 몇몇 문제들을 해결해 주거나 사람들에게 유용한 것으로 판명이 난다면 그 기술은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은 그 위험보다 효용성이 더 앞서기 시작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걸 보고서 영국의 또 다른 생물학자인 폴 레플러라는 사람이
존 거든에게 이 인터뷰와 관련해서 직접 다시 물어봐요. 그리고 그거를 본인의 책인 GMO 사피엔스의 시대라는 책에다가 실었는데요. 그 책에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폴이 이렇게 물어봐요. 기술적인 장벽을 정말로 극복한다면 인간의 생식용 복제가 인간 사회의 일부로 받아들여질까? 그리고 그게 장점과 단점이 있다면 뭘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존 거든이 인간의 생식용 복제를 사회의 일부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라고 말을 해요. 아까랑 약간 말이 다르죠. 왜 없다고 보냐면 모든 복제 실험이 일부 정상 개체뿐 아니라 꽤 많은 비정상 개체를 생성하기 때문이다. 일반 생식 과정보다 비정상 개체 발생 비율이 낮아지도록 기술이 급격한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은 인간 복제에서 뭐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고 본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상적이라기보다 자연적인 임신 과정을 거쳐서 아이를 낳을 때 생기는 어떤 비정상 개체들, 기형이라던가 중간에 이제 탈락된다던가 하는 이런 과정들보다 훨씬 낮은 비율로 비정상 개체 발생이 생긴다고 해야 그 가능성이나 뭐 어떤 긍정적인 거에 대해서 고려해 볼 여지가 있는데 그러기에는 현실적으로는 아직은 너무 가능성이 없다. 아직은 너무 멀다라는 얘기인 거죠. 뭐 완전히 반대한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된다면 가능해지지 않을까라는 여지를 남기더라고요. 근데 분명 인간은 받아들일 거고 이거를 어딘가에서는 또 시작할 거고 그다음에 또 어딘가에서 다른 인간들은 이걸 또 반대하면서 윤리적인 부분과 하면서 또 투쟁하며 싸울 거며 이렇게 할 거 될 것 같아요. 네, 뭐 지금까지 있었던 많은 의학과 윤리의 논쟁이 있었던 것처럼 비슷한 얘기들이 생기겠죠. 판도라님이 계속해서 그 사람을 복제한다고 그 사람이 나는 아니잖아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진짜로 생식용 복제를 성공했어. 네. 그렇다면 그 결과로 나온 개체는 도대체 누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족보가 일단 꼬여요. 자, 생식용 복제를 했다. 그러면 난자를 제공한 사람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나? 난자를 제공한 사람과 유전적으로는 별로 공통점이 없잖아요. 아니면 그 수정란을 착상시키고 출산한 사람이 있잖아요. 대리모가 있잖아요. 그럼 그 대리모의 자녀라고 해야 되나? 그것도 좀 약간 대리모만의 자녀라고 할 수는 없어요. 대리모 분명히 엄마인데 생모죠. 공동 엄마. 그러면 핵을 제공한 사람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럼 부모가 이 사람은 그러면 엄마 둘의 핵을 제공한 사람까지 해서 부모가 셋인가? 세 부모인가? 엄마가 셋이겠죠. 예. 엄마가 셋일 수도 있고 엄마 둘에 아빠가 하나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남자한테 제공받으면 아빠가 하나 뭐 이렇게 되겠죠. 그냥 그렇게 그 자체로 그냥 인정이 되는 거겠죠. 뭐 그런 그러니까. 식으로 가면. 그리고 다 같이 살아야 돼. 꼭 엄마랑 같이 살진 않아도 되니까. 우리 부족 국가로 바뀌면 되겠다. 부족 사회로. 자녀가 꼭 부모의 뭐 소유물이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쨌거나 자녀를 키워야 할 양육의 책임이라던가 공동 책임.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누가 누구의 자녀인가라는 것을 좀 아직까지는 여전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일단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체성을 이 사람이 핵을 제공한 사람의 복제니까 그럼 그 사람의 대역이거나 아니면 무슨 소유물인가? 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완전히 그렇죠. 새로운 한 사람이잖아요. 전혀 아닌 거죠. 근데 그 아일랜드에서처럼 나의 복제물은 나의 소유물이니까 내가 필요할 때 그 사람을 죽여서 거기서 뭔가 내가 필요한 부분만을 취할 수 있다. 이거 아닌 거죠. 우리가 인간인 이상은.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아무도 쌍둥이를 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 쌍둥이가 유전적으로는 똑같지만 일란성 쌍둥이도 지문이랑 홍채가 다른데 지문은 임신 중에 발달하면서 지문이 완성이 돼요. 비슷하지만 다르대요. 홍채는 처음 태어난 아이는 시각이 거의 흐릿하게 이렇게 보다가 점점점 발달하는데 그러면서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점점 그 홍채가 발달해서 완성이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뱃속에 있을 때 혈액 공급량부터 시작해서 그 수많은 환경에 영향이 있습니다. 쌍둥이가 놀랍도록 똑같은 면도 있지만 놀랍도록 다른 면도 생기잖아요. 같은 유전자를 자연적으로 갖고 태어나도 다른 개체인데 인공적으로 우리가 유전자를 복제한다고 한들 같은 개체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난자를 제공받아서 누군가의 핵을 이식했어요. 거기다가 묵사발림의 핵을 이식한다고 해도 태어나는 아이는 그 난자 속에 남아있는 미토콘드리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금의 묵사발림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미묘하게 어딘가 다르대요. 술을 못 먹어.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건 내가 아니야. 그러니까 막 묵사발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야 드디어 나랑 취향이 맞는 술 친구가 생겼다 마셔 그러는데 한 잔도 못 먹어. 제가 너무 우울한 얘기 하지 맙시다. 아일랜드에서도
원래는 본체를 대신하려는 의도였지만 개별적인 인격이 있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밖에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제미니맨에서도 헨리를 복제한 클론이라고 할 수 있는 젊은 헨리는 성장 과정이 전혀 달라요. 다른 아빠 밑에서 다른 성장 과정으로 자라면서 전혀 다른 성격과 인격을 가집니다. 완전 다른 개체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논란이 아직도 끝이 안 났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생식용 복제는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요. 치료용 복제도 부분적으로 허용하거나 계속 논란 중입니다. 배아줄기세포를 연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도 논란을 겪고 있는데, 성체줄기세포에 대해서는 대체로 좀 호의적인 편이에요.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물을게요. 자,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똑같이 복제할 수 있다면 하시겠습니까? 얼만데요? 싸면 해요. 그거보다 그거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제한 인간이 술을 잘 먹나요? 이런 거? 저것도 질문이고. 그럼 할 의향이 있어요? 조건이 맞으면 할 의향이 있어요? 근데 저는 조건이 안 달리면 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지금 윤리적인 문제나 그런 것들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자녀가 태어나는 것처럼 이 존재로 인정할 수 있고 세상도 인정할 수 있고 진짜 생명체가 태어나는 것처럼이면, 근데 지금 뭐 마치 입양처럼 자연스러운 과정이 된다면, 예, 그게 지금 실제로 적용되는 예가 체외 수정도 여전히 논란이 있다고는 들었지만 난임 부부들이 혜택이라면 혜택을 받고 있잖아요. 그처럼 그 새로 태어나는 존재에 대해서 책임이 주어지고 또 그 존재 자체도 네네. 한 생명체로 사회에서 자라날 수 있다면, 글쎄요, 그 범위에 대해서는 더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한 개인의 어떤 이익이나 효용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질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반대. 나 술 잘 먹고 저렴하게 만들 수 있어도. 반대. 끔찍해. 저렴하게 만들 수 있대. 아까 얼마냐고 물어보셨어요. 내가 오로지 유일한 나다. 안 돼. 반대. 생식용 복제는 나와 똑같은 누군가가 생기는 것은 원치 않는 안 돼. 너무 시끄러울 것 같아요. 말이 많을 것 같아. 근데 저는 그런 생각해요. 만약에 복제 인간을 만들고 나랑 취향도 똑같고 기억도 공유하고 정말 나랑 완전히 100% 똑같은 존재가 있어. 분신. 사람들이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뭐 나를 이해해주지 못해. 뭐 내가 한 명 더 있었다면. 근데 저는 그런 생각해요. 내가 나랑 똑같은 게 하나 더 있잖아요. 진짜 많이 싸울 거예요. 왜냐면 자기도 자기한테 싫은 모습이 있잖아요. 나랑 똑같은 애가 앞에 있으면 나를 사랑해주고 이런다기보다 너 그거 마음에 안 들어, 그거 마음에 안 들어 이러면서 나랑 똑같은 애가 있으면 되게 싸울 것 같아. 부모들이 자녀에게 화내는 부분도 그런 부분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싫어하는 내 모습 혹은 내가 싫어하는 내 배우자의 모습을 아이가 똑같이 하고 있을 때 그렇게 화가 난다고. 그럴 수 있죠. 아니 근데 오히려 인간 복제도 복제인데 AI를 더 개발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도 사실 이 비슷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네네. 저는 AI도 반대거든요. AI는 이미 이제 수준이 학습을 하는 수준이 돼버려서 네네. 이미 주사위는 던져진 것 같고, 어디선 하고 있을 인간 거다. 복제도 어찌 보면은 사실 주사위는 던져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저는 반대지만 이미 어찌됐든 둘 다 누군가는 어떤 인간들은 분명히 그거를 더 발전시킬 거고 이미 하고 있다. 네, 할 거예요. 100% 나올 거고 이미 나와 있을 수도 있어. 사실. 더 많은 성공을 이룬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거를 그렇죠. 그게 윤리적인 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방법은 찾았는데 실현을 못하고 있는 것들도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분명히 이거는 큰 문제가 될 거예요. 지금 코로나도 이게 문제가 엄청 큰데 왜 이 역사 보면은 주기마다 인구가 갑자기 확 전 세계적으로 줄어드는 인구 시기가 급감하는 있고 그다음에 뭐 식량 문제, 대기 환경 오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수면이 높아지고 있고 사실. 수면이. 그럼 뭔가를 찾을 거란 말이지. 인간은 분명히 출산율이나 이런 부분에 또 문제가 생기면 그 영화에서들처럼 나오는 것처럼 그러면 이제 많아지면은 줄이려고 해야 할 거고 줄어들면은 어떻게든 많게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거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저는 반대.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어서 무슨 뭐 예를 들면 핵전쟁이 났어. 이렇게 해가지고 인구가 10% 미만으로 남았다거나 뭐 이런 일이 생기면 사람들이 복제 연구를 엄청 열심히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전 인류가
아기를 낳을 수 없다. 뭐 그런 이상한 설정이긴 하지만 그러면 복사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그쵸. 하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공상과학 소설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어떤 베이스에 깔렸던 것 중에 굉장히 많은 얘기들은 뭐냐면 환경 오염이나 어떤 큰 사건 때문에 아이들이 더 이상 태어나지 않는 세상, 그거가 먼저 베이스 딱 깔리면서 복제로 넘어가는 이런 식의 스토리가 많거든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대안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긴 하죠. 인구가 급감하면. 근데 그렇죠. 현재로서는 인구가 일단 너무 많고요. 복제를 해서까지 인구를 늘릴 필요를 느끼는 사람은 지금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복제의 필요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이제 치료 목적 혹은 현재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인류를 보완하는 목적을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 치료든 난임이든 불임이든 어쨌든 보완하는 목적. 근데 그것 자체가 복제된 인간 개체에 대한 하나의 사람으로 보는 시각하고 다르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도 생식용 복제는 굳이 할 필요 없지 않나. 지금은 모두가 진시 황제가 되어가는 느낌. 오래 살기 위해서 그냥 돈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신체 복제가 가능해지면 분명히 그 다음은 그 신체에 나의 정신을 주입하는 방법을 연구하게 될 거예요. 그런 영화들 많이 있잖아요, 이미. 많죠. 저기 넷플릭스 하고 있는 얼터더 카본이라는 시리즈물은 약간 그런 거예요. 몸을 내 정신을 계속 다른 몸에다가 이식할 수 있는. 근데 그게 클라우드 기반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화들이 있었어요. 죽지를 않아. 사람이 죽지를 않는 새 거예요. 몸에서 계속 사는 거구나. 그렇죠. 그러면서 부자들은 계속 죽지 않고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이 생기냐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윤리적으로나 뭐 다른 뭐 이렇게 문제점들이 막 발견되니까 죽어야 된다. 이제 혁명군 같은 이쪽 세력이 생기는데 거기 대장의 얘기는 100살까지만 살자 이거죠. 의료 시설이나 이런 건 되게 발전됐으니까 건강하게 100살 사는 건 문제가 아닌데 그 정도만 살고 죽어야지 200살, 300살 이렇게 살아 버리니까. 그리고 특히 성체줄기 세포로 치료하는 목적은 저희는 사실 뭐 크게 이렇게 몸을 다친 적이 없지만 사고로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이렇게 뭐 네네네. 하반신 마비 같은 거를 이제 사고 때문에 얻어서 정말 평생 막 이렇게 일어날 수 없다거나 그런 분들은 정말 저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눈 그 같은 것도. 팔이나 다리를 다시 얻을 수 있다면 내가 이 침대나 휠체어에서 일어날 수 있다면 하는 그 욕구가 정말 엄청날 거예요. 그래서 치료용 인간 복제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것에 대부분 이제 동의를 하고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죠. 근데 그 치료용 복제도 성체줄기 세포를 통해서 연구를 한다면 윤리적인 논란이 좀 적고, 그리고 가능한 범위가 아닐까, 우리가 해도 되는 범위인 것 같은데, 배아줄기 세포 연구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게 연구가 발전하면 할수록 클론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도 더 높아지니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그래서 저는 이제 치료용 인간 복제 중에서도 성체줄기 세포를 연구해서 뭐 장기나 뭐 각막이라던가 뭐 골수암 이런 걸 치료한다거나 팔이 없는데 팔을 다시 분화시켜서 만든다거나 이런 거는 좀 있으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겠다. 인류에게 큰 도움이 되는 일이겠다. 근데 인간의 어떤 개체를 아예 만드는 것은 여러모로 이건 좀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인간 복제 개념도 알아보고 실제 복제 연구 사례도 좀 봤고요. 현재 쟁점까지 이제 대략적으로 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제가 뭐 의학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혹시 뭐 개념적으로 틀린 게 있으면 좀 아시는 분들이 좀 댓글을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네.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계속 연구를 한다면, 만약에 계속해서 연구를 한다면 인간 복제가 기술적으로는 언젠가 가능해지겠죠. 하지만 기술이 발전하기 전에 먼저 그걸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정말 인류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꼭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주제를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다이너마이트 처음 발명했을 때 그게 전쟁 무기가 될 거라고 생각 못했고, 핵발전 기술 개발하면서 핵무기의 가능성을 몰랐다고 할 수는 있지만 결국 둘 다 인류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기술이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연구하고 있잖아요. 인간 복제도 인류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정말 좋은 영향만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게 지금 명백하게 보이잖아요. 모르고 하는 연구가 아니라 악영향이 충분히 예상되니까 무조건 기술만 발전시키거나 장점만 부각시킬 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셈이니까
그 기술보다 논의가 먼저 돼야 하지 않느냐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책보다 별책부록 청취자 여러분도 인간 복제에 대해서 나를 복제하면 나 대신 일 시키면 좋겠다 정도의 생각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기회가 됐다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유익하셨나요? 네. 재밌었습니다. 네. 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걸로 이제 저희 육체 대주제는 끝나고 다음 주부터는 또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네요. 여러분 기대해 주실 거죠? 기대됩니다. 우후. 네. 들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불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후원도 해주시고, 뭐 다 알림 설정 해주세요 하시고. 무조건. 댓글도 좀 해주시고. 네. 네, 댓글 좀 많이 빨리 달아주세요, 알려주세요. 여러분. 저희 반응이 궁금해. 네. 듣고 솔직하게 어떠셨는지 남겨주시면 되게 저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 다음 주에 어떡해.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끝인사가 되게 어색해. 그러니까 너무 어색해. 어디까지 했지? 무성생식 아베마 히드라. 아니야 히드라까지 히드라. 했어요. 히드라. 아까 복제양 둘리 사진. 돌리. 돌리. 아? 둘리 뭐 아니고 돌리. 내가 뭐라 그랬어? 둘리라고 하셨어요. 둘리는 엄마 찾아오네. 돌리 네. 돌리 보니까 키가 큰 게 아니라 되게 돼지처럼 뚱뚱했어요. 맞아. 뚱뚱해. 지금 사진 찾아보면 되게 뚱뚱해요. 보니까. 털이 많을 수도 있죠. 아무튼 털이야 그거. 그지양. 지금까지는 따라오는데 큰 문제 없죠. 너무 재밌어요. 어려워. 너무 어려워. 전 재밌어요. 말들이 어려워. 재밌어. 말은 너무 어렵지만 어려워서. 개념은 알겠지. 복제가 생식용 복제가 뭔지는 알겠지 이제. 나 모르겠어. 나 너무 어려워.